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어요. 미국 초대형 금융기업 3,500명 전세기 8편 100억 원 규모 한국 방문 프로젝트. 단 5박 6일 만에 눈물 흘리며 돌아가기 거부한 사람들. CNN 특집 보도 하루 만에 1억 뷰 돌파. 전 세계가 숨죽였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의 5박 6일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추석 잘 보내셨나요? 늘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만 달인 미국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냉철하고 분석적인 기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손에 탑승권을 꼭 쥔 채 서 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요. 제 비행 목적지는 서울, 대한민국. 저는 지난 3년 동안 회의 때마다 기사 아이템을 제안할 때마다 그리고 점심시간 수다 중에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늘 흘려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멀고 낯선 나라. K-팝, 김치, 드라마 정도로만 알려진 작고 특별할 것 없는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서울행 티켓이 들려있네요. 마치 유배지로 떠나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묘하게 무겁습니다. 아직도 삐져 있어. 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제 동료 촬영 기사 제이슨 크루즈입니다. 그는 여유롭게 기둥에 기대어 카메라 가방을 굴리고 있었죠. 저보다 훨씬 느긋하고 세상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삐진 거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저를 배신하듯 떨렸습니다. 전략을 세우는 중이야. 제이슨은 씩 웃었습니다. 그 특유의 빈정거림이 섞인 미소로 말이죠. 그래, 한국 문화기사 하나로 퓰리처상 받는 전략 말이지. 행운을 빌어. 그의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억눌렀죠. 화를 내봤자 제 무력함만 드러날 테니까요. 지금 저를 삼켜버리고 있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뉴욕 맨해튼의 ABC 뉴스 본사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6시 47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커피 한 잔을 들고 3개월 동안 준비한 제 특종 제약회사의 불법 로비에 대한 심층 취재를 발표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뉴스룸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만다. 들었어. 내 새 임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브라이언 워커, 저보다 경력이 10년은 많은 선임 특파원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래. 내가 갈 곳이 한국이라잖아. 그의 말에 주변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진짜 안 됐다. 브라이언은 계속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뭐야, 최신 K-팝 스타 인터뷰라도 잡은 거야? 아니면 김치의 비밀 같은 다큐멘터리.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 프로듀서 마거릿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브라이언. 회의실로 와.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제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마거릿은 잠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출장 아니야. 문화 교류야. 시청자들에게 세상에는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요. 우린 널 당분간 빼고 돌아갈 거야. 내 기사는 보류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비행기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아직도 브라이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웃음은 제 커리어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신뢰와 명성, 그 모든 것이 농담 한마디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1그룹 탑승하겠습니다. 기계음 같은 안내가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 산불 현장, 시위장 한가운데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방이 제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줄을 서며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사만다, 너무 걱정하지 마. 서울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래. 음식도 끝내준다더라.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어쩐지 마음 어딘가가 울렸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정리된 좌석, 조용한 승객들, 창가 자리 23F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마거릿의 메일 한 통. 기억해. 인간적인 이야기, 문화 연결.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세상을 보여줘. 그 아래에는 엄마의 짧은 문자도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와 사랑해. 하지만 뉴스룸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동료도 돌아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엔진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로 나아갔고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마치 제 인생이 어딘가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의 빛이 점점 작아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불안, 그리고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하나. 한국에서 나는 뭘 얻게 될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게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그 대답을 반드시 찾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이 서서히 흩어지고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이며 살아나고 있었죠. 구름 아래에서 별처럼 피어오르는 불빛들, 그게 바로 서울이었어요. 13시간 동안의 비행. 재활용되는 공기, 묵직한 엔진 소리, 그리고 잠들지 못한 피로가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로 버틴 탓에 입안은 썩고 눈은 뻑뻑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그보다 더 건조했어요.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실망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솔직히 한국은 제 머릿속에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작고 제한된 나라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죠. 좁은 거리, 복잡한 공항, 혼란스러운 대중. 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며 이제 곧 또 하나의 피곤한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툭 하고 튀어오르며 진동이 척추까지 전해졌어요. 도착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저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꺼냈어요. 어깨에 매단 카메라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제이슨은 이미 장비를 챙기며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긴 비행의 끝에서 대체 뭘 기대하겠어. 탑승구를 걸어 나오는 길 비행기 냄새가 점점 사라지고 낯선 공기의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도 달랐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하던 작고 복잡한 동아시아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엔 유리와 금속이 어우러진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은 마치 하늘로 닿을 듯 높았고 유리벽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죠. 건물 전체가 한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빛과 질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안의 조용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수선한 소음이 없었어요. 다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죠. 입국장 안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옆에서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시선은 한 로봇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은 바퀴를 달고 빛나는 화면을 가진 로봇이 조용히 다가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웰컴 투 코리어. 플리즈 팔로 더 사인 어헤드. 로봇이 말을 하자 주위의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그게 너무나 익숙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발걸음이 자동으로 로봇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줄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동화 게이트가 늘어서 있었고 각 게이트엔 작은 스크린과 여권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안내 문구는 4가지 언어로 정확하고 부드럽게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제 이름이 선명히 뜨더니 Welcome, Miss Samantha Lin.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초록색 불빛과 함께 게이트가 열렸어요.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3초. 딱 3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니. 제이슨이 제 옆을 지나며 말했어요. 사만다, 우리 지금 미래로 온 거 아냐?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곤과 불신으로 굳어있던 입가가 조금 풀렸죠. 수암을 찾는 곳으로 내려가자 제 가방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요. 공항 내부는 청결 그 자체였어요. 공기 중에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죠. 오래된 공항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아니라 마치 새벽의 공원 속에 있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출구로 걸어 나오는데 그때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Miss Lin, hello, welcome to Korea.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엔 리서융이라고 적혀 있었죠.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엔 억지로 만든 친절이 없었어요.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리사 정이에요. 앞으로 일정 동안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어요. 지금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서울까지는 조금만 더 이동하셔야 해요. 버스가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녀를 따라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한순간 새로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공기는 뉴욕의 공기와 달랐습니다. 매연이 섞이지 않은 차갑고 깨끗한 공기였어요. 그리고 하늘엔 믿기지 않게도 별이 떠 있었죠. 대도시의 하늘에서 별이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버스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반짝이는 차체, 커다란 창문, 그리고 내부는 조용하고 편안했죠. 좌석마다 USB 포트와 조명 조절 버튼까지 있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쉬세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마치 물결처럼 이어지고 있었죠. 가로등이 균일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도로는 놀라울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규칙적으로 흐르는 자동차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적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피로보다 혼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비하하던 그 나라가 맞을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도시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네온 사인이 도로를 물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요란하지 않았어요. 조화로웠어요. 전통적인 곡선의 지붕이 있는 건물들과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의 제이슨은 말없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어요. 냉소가 아닌 경이로움이었죠. 이거 진짜 찍을 가치가 있겠는데.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서울로 들어서며 점점 속도를 늦췄습니다. 도로 위에 불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이 반짝였죠. 그 물결이 빛을 받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동안 쌓아온 확신이라는 이름의 벽이요. 제가 믿었던 것,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일은 조금 더 놀라실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어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게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낯선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울의 한강공원, 아침 8시 43분.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취재해야 할 행사장이 맞는 걸까? 제 앞에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또 하나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천막, 수천 개의 전등, 그리고 강물 위로 비치는 반짝이는 세계 향연. 이건 단순한 회사 행사가 아니야. 제 머리 한구석에서 기자의 본능이 경고를 울리고 있었죠. 카메라를 든 제 동료 제이슨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샘, 이거 봐. 이게 진짜야?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입구에는 나무로 정교하게 세공된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손에 온기가 남은 듯 그 곡선이 부드럽게 살아있었죠. 거기 매달린 수십 개의 전통등, 그리고 그 등 하나하나에 다른 무늬와 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명은 화려했지만 눈을 찌르지 않았어요.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빛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람결에 스치며 반짝이고 남자들의 도포 자락이 고요하게 흩날렸어요. 마치 조선시대의 풍경화 속 인물들이 시간을 넘어 지금으로 걸어 나온 것 같았죠. 그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을 때 저는 순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도리어 낯설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식 환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죠. 단지 예의가 바르다, 손님을 잘 대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느낀 건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엔 계산이 없었고 그들의 몸짓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된 편견 하나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음식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고기 굽는 향과 달콤한 양념 냄새가 강바람과 섞여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침이 고일 정도였죠. 오른쪽에는 아이들처럼 웃으며 딱지치기를 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어요. 카키색 바지와 골프 셔츠를 입은 50대 남성들, 보통이라면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닥에 앉아 종이 딱지를 던지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그거 반칙이야. 아니야, 내가 이겼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비즈니스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순수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이 축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 부스에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전통 비단을 몸에 두르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어색함보다는 경이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오자 그녀는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었다니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지만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 숫자만 다루던 제 자신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변화의 공간이었죠. 다음 구역에선 서예가가 붓을 들어 한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굵고 힘있는 먹선이 흰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일 때 주변의 미국인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차례로 붓을 쥐며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사만다라 조지 리사. 낯선 글자가 종이 위에 완성될 때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고 마치 자신이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치 만들기 코너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넣었다며 장갑 낀 손으로 허둥대는 사람들,
매운 냄새에 기침을 하며도 계속 젓가락질을 배우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삶의 수업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웃는 사람들. 그 단순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한국이 가진 끈기와 정성을 자신의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메인 무대에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 가야금과 현대 DJ의 전자음이 한데 섞여 하늘로 흘러오르듯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죠.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 직원이든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바탕 웃으며 춤을 췄어요. 그 웃음은 회사 행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오래된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들의 웃음이었죠. 그때 리사박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 축제?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걸 해낼 수 있죠? 리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손님을 맞이할 때 마음을 내어줘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환대가 전략이 아니라 삶의 일부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라는 걸요. 해가 저물며 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축제장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강물의 잔잔한 흐름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순간을 느끼고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안의 냉소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브라이언이 틀렸던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완전히 틀렸지. 한강 위로 밤이 내려앉고 서울의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 한국이 제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진짜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두드렸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제까지의 낯설음이 조금은 풀어진 듯 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달랐어요. 뉴욕의 숨막히는 여름 더위와는 전혀 다른 생기가 담긴 공기였죠. 뭔가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피부에 닿았어요. 리사가 로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장 대신 청바지에 면 셔츠 차림이었죠.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죠. 오늘은 진짜 서울로 갑니다. 리사의 말에 버스 안 공기가 살짝 들썩였어요. 기업 발표도 없고 전시회도 없어요. 오늘은 그냥 삶 그 자체를 볼 거예요. 그녀의 말끝에 담긴 확신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죠. 버스는 아침 교통 속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노인 한 분이 골판지 상자를 가득 실은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요. 겉으론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묘하게 깊게 느껴졌어요. 이 평범함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버스는 광장시장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만큼 강렬했죠. 공기 속에 수많은 냄새가 얽혀 있었어요. 튀김 냄새, 발효된 콩 냄새, 달콤한 고추장 향, 숯불의 연기, 그리고 어딘가 흙냄새 같은 게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건 정제된 호텔의 공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삶의 냄새였죠.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외침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마치 노래 같았어요. 금속 국자가 철판에 부딪히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까지 뒤섞여 이곳은 하나의 커다란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그때 제 눈에 한 노인 여성이 들어왔어요. 빈대떡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주름진 손이지만 동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했어요. 커다란 철판 위에 반죽을 부어 국자로 얇게 펴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기름이 튀는 소리 속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먹어봐요, 먹어봐. 그녀가 제게 손짓했어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뜨거운 빈대떡 한 조각을 종이 냅킨에 싸서 내밀었죠. 돈을 내려고 하자 손을 휘저으며 말렸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했어요.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맛에 눈을 감았죠. 눈을 뜨니 그녀가 제 반응을 보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세상 어떤 미슐랭 셰프의 요리보다 진심이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니 젊은 직원 애슐리가 떡볶이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새빨간 소스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용감하게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곧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눈물이 맺히고 숨이 가빠졌죠. 그때 바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뛰어오셨어요. 손에는 칠성 사이다가 들려 있었죠. 이미 뚜껑은 따져 있었어요. 마셔요, 마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애슐리가 사이다를 들이키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등을 토닥이며 웃었어요. 손녀를 다독이듯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이 오가는 거래도 누가 보라고 하는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본능적인 따뜻함이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 이어졌어요. 순대 가게의 할아버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웃음으로 주문을 도와주고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는 우리가 다 이해할 때까지 서툰 영어로 설명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한 포장마차에서는 노부부가 함께 일하며 우리 일행 중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사람에게 바로 일반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편하게 앉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죠. 이 모든 친절은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스며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마치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말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친절이 때로는 계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광장시장을 떠날 때쯤 제 옷에는 고추장과 튀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향 같았죠.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궁궐 앞에서는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로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어요.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자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듯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의식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자리를 차지하려 하자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앞으로 가세요. 미소와 함께 손짓을 했죠. 아무런 불만도 경쟁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보기 위해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가리키며 손짓하더니 사진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냥 찍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가 더 잘 나오는지 각도를 잡고 햇살이 더 예쁘게 비치는 위치로 저를 옮겨 세우며 몇 장을 연속으로 찍어주셨어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게 제일 예쁘네요. 하며 웃으셨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하나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낯선 일을 경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어요. 제 옆에서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샘, 난 30개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질 무렵 궁궐의 지붕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제 시선은 사람들에게 머물렀어요.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은 부모, 노인 부부의 느린 발걸음 모두가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이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기술이나 경제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가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효율보다 마음, 경쟁보다 배려, 냉소보다 따뜻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의 심장이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에 비친 제 얼굴엔 피로 대신 미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이게 한국의 마음이야. 그 따뜻함이 여운처럼 남은 채로 서울의 밤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내일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시대의 영화 같았습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곳이 제 눈앞에서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유리로 뒤덮인 건물들이 바다를 메운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죠. 은빛과 푸른빛이 교차하며 구름이 스칠 때마다 건물의 색이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 감탄,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옆에 앉아있던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죠. 마치 어린아이가 수족관 유리를 통해 처음 바다를 보는 것처럼요. 버스가 멈추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을 내딛자 유리처럼 반짝이는 인도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리사는 이곳을 한국의 내일의 도시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딛고 선 이 땅이 이미 미래였던 거예요.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미세먼지도 스모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소리였습니다. 도시인데 시끄럽지 않았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고 엔진의 굉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흐르는 공기의 진동만 있었죠. 어디선가 미세한 윙윙거림이 들려왔지만 그건 기계의 소리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어우러진 음악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는 다 어디 있지? 쓰레기통은? 냄새도 없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모두 지하로 이동해요. 공기압 시스템이 쓰레기를 자동으로 모으고 분류해요. 그래서 길이 항상 깨끗하죠. 톰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그건 영화 속 얘기잖아.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선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적을 수가 없었어요. 눈길이 가는 곳마다 기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통일된 디자인이었고 공공 안내판조차 예술품처럼 세련됐습니다. 심지어 길가의 벤치와 가로등까지 하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듯 했죠. 자율주행 셔틀이 우리 옆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이 없었어요. 기계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고 다시 이동했죠. 그 장면은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샘. 제이슨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발전이 아니야. 이건 다른 세상이야. 우리 도시가 이거에 비하면 고철처럼 보여.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이후 우리는 송도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리사는 교통카드와 지도 그리고 간단한 안내서를 나눠주었죠. 3,500명의 미국인들이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설렘 가득한 얼굴로 도시에 흩어졌습니다. 제이슨과 저는 리사가 스마트 주거 단지라 부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과 자연광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인사했죠. 그리고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시범 아파트의 입주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는 넓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불빛은 손짓 하나로 바뀌었고 냉장고는 안에 있는 재료로 레시피를 추천했어요. 세탁기는 전력 요금이 가장 낮은 시간에 스스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게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보통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요즘 대부분 그렇죠. 그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미래가 보통이라니. 보안에 대해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개인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는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죠. 한국은 다른 나라의 실수를 이미 배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 같았지만 저에게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인간을 위해 쓴다. 그게 이 도시의 철학이었어요. 오후가 저물 무렵 우리는 디지털 혁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미래를 직접 눈으로 본 듯한 장소였죠. 건물 자체가 태양광 유리로 덮여 있었고 내부에는 실시간 원격 수술 장비, AI 교통 시스템, 도시관리 센서가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각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한 미국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런 걸 꿈만 꾸지. 여긴 그걸 만들어버렸네. 그의 말에는 감탄과 함께 묘한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가자 향이 퍼졌고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에 누군가의 시간과 손길이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난 뒤 리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편의점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어요. 편의점이 뭐가 특별하냐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세상이었어요. 식사, 금융, 택배, 생활 올인원.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손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어요. 그 단순한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그건 기술보다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한국의 미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일상이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스스로 만든 나라라는 걸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영상이 방송된 지 2주 후 제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요즘 세상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죠. 낡은 크림색 봉투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리사정. 그 여행을 안내해줬던 그 따뜻한 미소의 리사였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종이 학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사만다.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방송되었어요. 당신이 본 그 따뜻함을 이곳 사람들도 다시 느꼈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가족이에요.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에 만날 땐 봄꽃이 피는 경복궁에서 다시 웃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 한국의 풍경이 다시 펼쳐졌어요. 봄 햇살 아래 활짝 핀 벚꽃길, 강바람에 흩날리던 하얀 꽃잎, 한강 다리 위로 떨어지는 저녁 노을. 그리고 시장에서 만났던 노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던 할머니, 지식은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던 가게 주인. 그 모든 얼굴들이 하나같이 떠오르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영상이 세상에 나간 뒤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다른 기자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감성적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깊이의 문제라는 걸요. 팩트만으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걸, 인간의 마음으로만 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이전처럼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고 버스 창문에 비친 낯선 얼굴에서도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뉴스를 보며 무너졌다, 실패했다,
손해봤다는 단어 속에서도 저는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서로의 손을 잡는 장면들, 그 속에 담긴 희망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였어요. 낯선 이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어느 날 회사에서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를 받았어요.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뢰 회복. 동료들은 통계와 데이터로 접근했지만 저는 펜을 들고 조용히 이렇게 썼어요. 신뢰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쓰며 저는 한강 위에 황금빛 아침을 떠올렸어요. 서로를 미소로 맞이하던 사람들, 도움을 주고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 숙이던 얼굴들, 그리고 길가의 노인과 눈인사를 나누던 순간들. 그건 경제의 힘도 제도의 완벽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마음이 만든 사회였어요. 가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여행이 제 삶을 바꾼 걸까? 아니면 그 나라가 제 마음을 일깨운 걸까? 이젠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이 제 안에 다른 세상을 믿을 용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하죠. 세상은 냉정하다고, 현실은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이젠 압니다. 세상이 냉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냉소적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 냉소를 이긴 나라였어요. 효율과 따뜻함, 전통과 혁신, 경쟁과 배려가 함께 살아있는 나라였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이학을 손바닥에 올려봤어요. 가볍고 작고 부서질 것 같지만 그 안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정성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작은 학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변화를 만드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노트북을 열었죠. 새로운 기사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아주 단순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봤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도시의 소음이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길 아래로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커피를 들고 걷는 이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그 모두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어쩌면 모두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혁명도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건 서로에게 내민 한마디의 따뜻한 말, 이해하려는 눈빛, 그리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죠. 한국이 그걸 보여줬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마음의 온도는 훨씬 따뜻해졌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따뜻한 마음 하나라는 걸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때처럼 작은 희망 하나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냉소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따뜻함을, 무관심 대신 연대를요. 그게 바로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잔 위로 떠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마치 그때의 한강 위 아침 안개처럼요. 그 안에 세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었죠.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2월간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효율뿐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중심에 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배려 하나가 모여 탁월함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동을 기억하며 친절과 배려를 기대하고 탁월함을 일상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미래, 그것을 잊지 마세요.